안녕하세요. 인더라이트 쇼 양화진의 선교사 편을 맡고 있는 유용준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헐버트 선교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양화진에 있는 헐버트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보면 두 개의 비석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또 작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왼쪽에는 헐버트 선교사님이 묻혀있던 자리고요. 오른쪽 사진은 헐버트 선교사님의 아들 셸던 헐버트가 묻혀있는 자리입니다. 돌 막 지나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았고 후에 아버지 되는 헐버트 선교사님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뒤로 좀 거리는 한 20-30m 정도 떨어진 사이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잠들고 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정식 이름이 호머 베잘렐 헐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베잘렐이라는 이름이 좀 우리 많이 듣지 않던 낯선 이름인데 이게 영어로 써놓으니까 좀 낯설지만 이거 한국어로 써놓으면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의 가운데 이름이 이렇게 부살렐로 되어 있네요. 이분은 아마 일반적인 교회 나가는 분이 아니라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별명이 한국은의 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교과서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익숙하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에 뽑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1등으로 뽑혔대요. 그래서 한국 이름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셨고 이분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교육 선교사로 처음에 오셨고요. 그다음에 좀 지나서는 미 감리회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인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뭔가 조금 결이 다른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에게도 더 잘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교육자로 수고하셨고 또 한글학자로, 역사학자로, 언론인으로 그 밖에도 많은 여러 가지 역할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종 황제의 고문으로도 활약을 하셨어요. 교육 분야의 고문, 또 외교 분야의 또 고문으로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고종 황제의 특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활동하시는 때가 일제가 침략을 해서 말하자면 대한제국이 망하고 이제 일제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이분이 이제 다른 한국 분들하고 많이 함께 항일 독립운동가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그 2013년 7월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뽑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 한 달에 한 분씩 선정을 해서 기념하는 그런 명예를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제 또 받으셨다 그 뜻이 되겠죠. 다음 장을 보시면 이분은 1863년 미국 버몬트주에서 출생하셨고요.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조상들이 청교도 이주민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청교도 이주민의 후손에 해당됩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이 회중교회, 그러니까 그 청교도 장로교 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회중교회 목사님이셨고요. 그 미들베리 대학의 총장을 또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시고 또 모친도 친정 쪽이 교육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다트머스 대학 창립자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외증조부가 이 다트머스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부모님은 인도에서 선교사로도 활동하셨다는 분이죠. 그래서 보면 또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또 교육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던 그런 집안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이분도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듣게 됐냐면 조선에서 말해서 학생들 가리킬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국무성을 통해서 소식이 왔다 그러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에서 미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정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헐버트 선교사의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이 듣게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또 이분이 유니온 신학교에도 입학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입니다. 이때 그 헐버트 선교사의 형도 같이 이제 그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너희들 둘 중에 한 사람이 조선에 가라. 그랬는데 형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고 동생인 헐버트 이분이 내가 조선으로 가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 그러죠. 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래서 86년도에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올 때는 유경공원의 교사로 입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러니까 한국 그 조선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요청했는데 그 영어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그 학교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교사로 입국하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벙커, 길모 이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세 분이 이제 그 교육 선교사로 임명이 돼서 이제 조선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근대 교육에 조선의 근대 교육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경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경공원은 조선의 근대식 최초의 근대식 이제 관립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86년도에 설립이 돼서 94년까지 그러니까 8년 9년 정도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1886년 9월에 35명의 학생을 가지고 이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3명의 헐버트를 포함한 3명의 이제 미국인 교사가 이제 여기 같이 자립을 하게 된 거죠. 보면 7월 5일 날 입국을 해가지고 9월 23일 날 개교를 한 거 보면 굉장히 부지런히 2달 남짓뿐이 안 되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길버 헐버트 또 벙커 길버트 헐버트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그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교육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유경공원을 설립할 때 이제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영어, 수학, 지리 상당히 여러 과목들을 이제 그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됩니다. 이 35명의 학생들은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이제 고관 관리들, 젊은 관리들로 한 반을 만들었고 또 한 반은 양반 자제들로 해서 2개의 반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관리들 반에 여기 이완용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이완용도 여기 그 학생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헐버트 선교사한테 이완용도 이제 공부를 배운 그런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식의 근대식의 학교를 이제 여기 세우면서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말하자면 항목들을 말하자면 규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유경공원 설학 절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제라든지 또 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한 사항들을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이대로 학교를 운영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분이 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한 권 집필을 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 삼인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를 보면 선비들과 백성들이 필히 알아야 되는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한글로 썼어요. 참 이거 놀라운 것이 들어온 지 이제 불과 한 3년이 채 안 됐는데 헐버트 선교사가 이제 한국어를 익혀가지고 이걸 한글 교과서를 썼다는 거죠. 내용은 세계 각국의 지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외국의 각국의 나라에 대한 상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책 한 권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쓰게 된 것인데
이 책을 말하자면 최초의 한글 교과서가 되는 거겠죠.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집필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요경공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1891년 12월에 일단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 그 요경공원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요. 말하자면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서양 학생들하고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관리들, 그러니까 관리학교니까 거기 이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의 관리들이 이제 같이 했을 텐데 여기 또 여러 가지 좀 의견의 마찰도 있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의 봉급을 조선에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이나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뭐냐면 그 봉급이 이렇게 늦춰지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일단 서울을 떠나서 돌아가시게 되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유경공원 터입니다. 지금 뭐 건물 다 없어졌고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사진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덕수궁 입구에서 덕수궁에서 돌담길을 타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다가 좌측에 지금 거기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있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거기 법원도 있었고 이렇게 있던 자리인데 여기 보면 이게 길이 보이죠. 지금도 이 길이 이제 그 서울시립미술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일대가 유경공원이 자리 잡았던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최초의 한글 세계 지리 교과서 3인 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았다 그러죠. 1889년에는 처음에는 교재용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91년도에는 정식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한문판이 나오게 되는데 참 이게 재밌죠. 이게 처음에는 한글로 써졌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지식인층에서는 한문을 더 이렇게 보기가 편해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던 것을 굳이 한문으로 번역해서 또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1906년에는 2판을 발견하고요. 1909년에는 3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서양에 대한 여러 가지를 궁금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1909년 3판을 발행하고 더 이상 출판 내지는 판매가 금지가 돼서 더 이상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그 표지 사진이고요. 가운데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지금 한글로 쭉 되어 있는 걸 보면 알겠는데 여기 초기에 이렇게 한글이라 띄어쓰기, 마침표, 쉼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기가 조금 좀 낯설은 부분이 있고요. 그 많은 내용 중에 이제 세계 지도도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길을 열다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이분이 1891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93년에 미 감리회 선교사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옵니다. 미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 헐버트 선교사에게 그쪽 대학의 총장 자리를 소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또 이제 거절을 했고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침 또 펜젤러 선교사도 그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마 미국 감리회 선교사로 올 것을 아마 다시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93년에 이 땅에 올 때는 미 감리회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배제학당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또 거기서 학생도 가르치고 일전에 이제 그 배제학당에 서양식 인쇄기기를 갖다가 산문출판사라는 것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 배제학당 산문출판사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함께 이제 말하자면 가르치기도 했던 제자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주시경, 이승만 이런 분들이 당시 이제 이렇게 제자로 또 산문출판사에 이제 주시경 이분은 산문출판사에서 이제 말하자면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 지금식으로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97년에는
한성사범학교,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인데 처음에 이제 그 사범학교니까 교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일단 출범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성사범학교의 책임자 겸 대한제국의 교육고문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예, 이제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이 계기가 있어요. 1895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일본인들 손에 이제 말하자면 피살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직후에 고종 황제와 또 그 당시 황태자의 어떤 신변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종 황제 본인도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그 고종 황제를 서양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지켜줬어요. 언더우드라든지 에버슨이라든지 벙커라든지 헐버트 이런 분들이 교대로 이제 불침번 거의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고종 황제의 신변을 보호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아마 어떤 그 신임을 얻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를 출범하면서 여기에 이제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됐고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조선 내 교육 보면 여기도 학교 개량 건의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학교들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1900년에는 관립중학교가 생깁니다. 이 관립중학교는 나중에 관립한성고등학교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경기고등학교에 교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이 당시에 활동하시면서 1906년에서 1908년 사이에 한글로 된 교과서도 15권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집필을 하고 출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 사진은 관립중학교에서 우리 헐버트 선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 헐버트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와서 큰 역할 중에 말하자면 그 근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기틀, 각급 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교과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육성을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저반 근대식의 교육제도의 출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도 물론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이 이렇게 또 각각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선의 어떤 교육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신 분이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헐버트 선교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 또 선교사로서 복음 사역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처음 입국하셨을 때는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파를 떠나서 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도 서로 잘 협력이 됐고, 여기에 또 헐버트 선교사도 같이 많은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바쁠 때 그 목회의 어떤 일정 부분도 지원을 했고요. 또 성서 번역하는 일이라든지 사전 편찬, 여러 가지 그 기독 서적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에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와도 잘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93년에 정식으로 다시 또 미 감리의 선교사로 재입국한 후에도 이분들하고 잘 그 협력을 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이제 산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는 수많은 기독교 출판물을 인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책자, 또 잡지, 또 신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인쇄물들을 많이 인쇄하고 출판하는 그런 그 역할을 이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볼드윈 예배소 동대문교회죠. 동대문교회 2대 담임자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1대 담임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스크랜턴 목사님이 1대 담임 목사님이고,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신 역할 중에 큰 역할이 황송 기독교 청년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YMCA를 이분이 창립하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하고 이제 조선 땅에도 YMCA를 세우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이 모아져서 이제 미국에 이런 거를 요청을 하고요. 이런 일에 같이 창립을 추진하면서 YMCA 자문위원회 의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장으로 뽑히셨답니다. 초대 회장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황성 기독청년회 한국 YMCA의 초대 회장으로 이분이 활동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YMCA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계몽 또 선교 활동에 이제 활발히 나섰던 그런 단체가 되겠는데 그 옆에 사진이 1908년에 건립된 황성 기독교 청년회관, 경성 기독교 청년회관, 뭐 지금도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으로 서울 YMCA 회관이 이렇게 불리는 건물인데 이 당시에 이제 몇 층입니까? 3층 건물입니까?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당시로는 서울 땅에서 굉장히 경성 땅에서 큰 건물이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랬다 그러죠. 이 사진도 이렇게 엽서로 발행된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돌 건물로 지어져, 지금은 뭐 전혀 다른 형태의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1908년에 건립된 황성 기독교 청년회관 사진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YMCA가 한 역할 중에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서양의 여러 가지 그 운동 경기들을 국내에 소개를 했어요. 뭐 체조라든지 농구, 배구, 야구 뭐 이런 그 서양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운동 종목들을 국내에 이제 소개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YMCA 야구단이 있었습니다. YMCA 야구단이라는 아마 영화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왼쪽에 큰 사진을 보면 1910년에 YMCA 야구단하고 한성고 야구단, 그러니까 현재 경기고등학교 야구단이 있었던가 봐요. 이게 두 야구단이 시합을 하면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사진에 한 20명 정도 되는 이렇게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한 10여 명은 이게 이제 한성고등학교 야구단이고요. 오른쪽에 한 또 10여 명 있는 선수들이 이제 YMCA 야구단이 되겠죠. 이게 보면 유니폼도 좀 틀리고요. 모자 모양도 좀 다르긴 한데 오른쪽 그 사진이 타자와 투수가 이렇게 지금하고 서 있는 모양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야구 시합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국에서 하신 활동 중에 한국에 대한 연구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최초의 외국인으로서의 한국학 학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 땅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야 이거 대단하다 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이제 한글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한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제 놀라고 우수한 글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또 그래서 성경을 또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이 헐버트 선교사 이분은 이 한국어를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한국어 또 특히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글자인가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학문적으로 밝혀내서 이것을 많은 논문으로 또 기사로 이렇게 해서 뭐 잡지와 신문 뭐 이런데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보면 1889년 3.1필지를 발간하실 때 그 서문에 있어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글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글자임에도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슬프다라는 표현을 그 3.1필지 서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글 창제의 창제와 그 우수성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한민족의 뿌리와 한국어의 기원에 관한 논문을 또 발표를 하셨고 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라든지 유명 학술지에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글학과 한국어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본인도 그 말하자면 그 언어에 굉장히 탁월을 하셨다 그래요. 이제 영어를 비롯해서 7개 국어를 하셨다 그러는데 뭐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뭐 이렇게 7개 국어를, 그러니까 영어까지 하면 7개 국어인데 나중에 한국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이대로 하면 8개 국어를 하신 게 되는데, 본인도 그런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셨고 해서 보니까 이 한국어를 세계 각국의 언어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 계열의 언어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또 그 200여 가지의 그런 문자들하고 한글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말 한글이라는 것이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하셨던 역할 중에 앞에 그 주시경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배재학당 학생 주시경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주시경 학생이 산문출판사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인쇄와 출판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고 했는데, 이 이제 그 헐버트 선교사가 주시경과 이분과 같이 연구했던 것이 한글에 대해서, 한글에 뭐 앞으로 이걸 참 뭔가 좀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문법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경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한글 학자로 돼 있고,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 다른 분은 그냥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은 주시경 선생 꼭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자면 이 한국어와 한글의 어떤 그 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부분을 체계화했던, 말하자면 어떤 근대 한국어학의 어떤 그 태도 뭐 이런 용어를, 선두 뭐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한글의 발전에 있어서, 한국어의 발전에 있어서 이 주시경 이분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 제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현배 씨가 있고, 이 최현배 이분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선어학회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이 한글과 한국어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죠. 이 한글이라는 명칭을 붙이신 분이 바로 이 주시경 이분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한글에 대한 이름이 뭐 원래는 훈민정음, 정식으로 하면 훈민정음 또는 정음 뭐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대부분 뭐 원문 이렇게 형이라는 이름으로 쭉 불려왔다가 이분이 1910년 초에 이제 그 한글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꾸준히 한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한이라는 게 굉장히 넓다는, 그런 크다 넓다는 뜻이 있어서 거기에 따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대한제국의 한자를 써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한글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이분을 시작으로 해서 이 우리말과 한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문법적인 체계가 이제 잡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또 그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역사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역사서를 발간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동기년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이제 쓰시는데, 이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조선왕조의 역사책입니다. 모두 5권,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권의 역사책으로 이제 발간했고, 이거는 한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헐버트 이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헐버트의 위촉을 받아서 윤기진이라는 분이 상해에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왕조의 역사서를 집필을 하셨고요. 또 1905년에는 The History of Korea, 그러니까 한국사죠. 이거를 또 영문으로 한국 역사서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고종 시대까지 역사를 기술했다 그래요. 이 조선은 나름 그 역사책을 쓰는 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이렇게 역사책을 쓸 수는 없는데, 헐버트가 고종에게 특별히 이걸 허락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역사책을 쓰게 됐는데 영문으로 기술했습니다. 사실 이게 헐버트 이분이 역사책을, 조선의 역사책을 이렇게 쓰게 된 부분은 물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905년, 1903년 뭔가 그 조선이 일본의 침탈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국가가 점점 망해가는 그런
약화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헐버트는 그 조선의 역사를 책으로 집필해서 이걸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림으로써 가리키고 알림으로써 또 세계 만방에 알림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훌륭한 나라다 하는 것을 아마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도 뭔가 자긍심을 심어줘서 뭔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또 이렇게 굳이 역사서를 기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906년에도 또 유명한 책입니다. 이것도 The Passing of Korea, 대한제국 멸망사, 대한제국 쇠망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번역이 되는데 한국의 역사, 지리, 산업, 문화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대한제국이 마지막 그 멸망의 순간들 또 일본이 어떻게 조선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기술하는 역사책을 이것도 영문으로 썼습니다. 두 권의 책들은 지금 오히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서점에 가시면 구해 보실 수 있는데 특별히 대한제국 멸망사는 뭔가 그 대한제국 멸망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또 한국인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이 책에 담아서 그런 그 소개하는 조선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또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 책을 쓰면서도 얘기했지만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이다. 언젠가는 세계 속에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the most remarkable people.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그로부터 100년 후가 돼서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된 것만은 틀림없는데 어쨌든 이 조선이 망해가던 시절에 헐버트 선교사는 그런 조선 민족의 우수한 것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써냈던 그런 한국을 그야말로 잘 이해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한글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를 하셨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도 굉장히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리랑 우리가 잘 알죠? 아리랑을 오선지 악보에 처음으로 채보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리랑의 어원, 역사, 전파 상황들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 그러죠.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처음에 오선지에다가 아리랑을 이렇게 악보로 해서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코리아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그 잡지에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여기 소개를 했는데 이게 그 문경세제 아리랑이라고 해서 가사에 문경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청사나라고 하는 시조라든지 군밤타령이라든지 다양한 조선의 민요들을 악보로 채보하고 가사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독립을 위한 그야말로 조선의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1905년 10월에 고종황제 특사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1910년 어떤 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노일 전쟁이 끝나고 말하자면 이제 일본이 한국의 어떤 이제 침략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서 왜냐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조약이 강제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뭔가 이제 조선 땅에 조선을 일본하고 합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압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일본이 조선을 합방을 하게 되니 외국의 어떤 도움을 청하자 해서 생각했던 게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원래 뭐 청나라가 있었고 러시아가 있었는데 다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해버렸고 그 당시 남은 열강국이 영국하고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미 일본하고 굉장히 친한 거로 돼 있었어요. 물론 미국도 일본하고 친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영국하고 다르게 뭔가 좀 그 당시에 어떤 식민지를 얻기 위한 활동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안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었냐면 뭔가 미국에 기대를 했던 것이 1882년에 그러니까 조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됐는데 1882년에 그 1조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한다. 이런 조항이 제1조에 들어있어요. 이거 뭐냐면 조선하고 미국하고 이제 말하자면 서로 조약을 체결하는데 혹시 나중에 미국이나 조선이 제3국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미수호 통상조약 제1조에 의거해서 미국이 좀 이것을 막아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서 고종 황제가 이 헐버트 선교사를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내는데 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루즈벨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 티오도어 루즈벨트라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제 집안 이제 삼촌뻘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굉장히 친일하는 그런 미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전에 벌써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떤 그 약속이 있었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이제 앞으로 갖기로 하고 일본은 조선 땅을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그 밀약이 있었어요.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이런 약속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종 황제 특사가 와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만나주질 않고 계속 차일피일 하다가 결국 11월 17일에 강제늑약이 체결된 후에야 이제 그 친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때는 뭐 이미 늦은 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선의 어떤 그 신뢰와 또 조선 간에 맺었던 어떤 조약을 이제 말하자면 위반하고 배신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헐버트 선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미국 조야에 이런 그 미국의 행동을 규탄하고 그 배신을 도움을 또 호소하는 그런 활동들을 뭐 열심히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헤이그 밀사 사건. 뭐 그전에는 보통 헤이그 밀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제 헤이그 특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이그에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 조선 내 그런 그 대표들을 파견해서 우리 대한 내 어떤 말하자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법적인 그런 조약이고 무효다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3명의 특사를 파견하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3분이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같이 가서 활동했던 분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이게 밀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 3분,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준비를 시켰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동영, 이회영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활동을 했고 반면에 이 이제 말하자면 헐버트 선교사가 특사로 활동한 것은 좀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그 헤이그를 향해서 헐버트 선교사가 움직이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본국에서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 사람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아주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4분이 서로 협력하면서 헤이그에 갔지만 이미 뭐 강대국들이 이런 약소민족에 대해서 이런 관심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활동이 무의로 돌아가죠. 그 이준 이분은 현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 독일, 스위스, 파리, 런던, 헤이그 뭐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지만 뭐 사실 효과는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런 특사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 이후로는 이제 사실 조선 땅에서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일단 헐버트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또 미국 정부에서도 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적인 정책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라 미국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선 땅에는 별로 오질 못했고 단번 한 번 왔던 것이 1909년에 잠깐 다녀가면서 이제 조선 땅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한국을 위한 조선을 위한 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이그 특사로 활동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로 활동하는 범위가 이제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는 주요 신문들이라든지 이런데 일본의 강제 합병에 대한 이런 음모들을 이제 폭로하고 규탄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썼고요. 또 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강연 활동을 통해서 일본을 규탄하고 또 이제 한국을 격려하는 또 여러 가지 미국에 있던 그 교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서 16년 사이에 공식적인 순회 강연만 12번이나 있었다고 그러고요. 특별히 그 1910년에는 이제 한일이 합방이 되죠. 그리고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그 한국의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백오인 사건이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어떤 조작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의 이제 부당함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활동도 했고요. 또 1919년에는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에서 김교식이라는 분을 대표로 파견하게 되는데 파리 강화 회의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강대국들이 뭔가 그 약소민족의 일들은 그 약소민족에 맡기다 하는 그런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이제 이때 표방하면서 뭔가 조선 땅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강들이 좀 열어주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대편단도 파견하고 또 여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때 이 헐버트 선교사도 같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파리 강화 회의를 특사를 파견하면서 이제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국내에서 그 말하자면 같이 일어났던 게 1919년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국내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만세운동으로서 어떤 독립을 향한 의지를 나타내고 또 대표단은 이제 파리에 가서 그런 의지를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국내외에서 같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것을 현지에서 파리 현지에서 헐버트 선교사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3.1 운동 후에도 한국친후회, 구미위원회, 한국친후회는 서재필 씨가 주관을 해서 만든 단체고요. 구미위원부는 이승만 씨가 이제 만든 이런 단체들인데 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여기에 주요 연사로 활동했고요. 또 미국 의회를 통한 독립 지원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강연, 회견, 또 저술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는 한미협회, 기독인 친한회 이런 건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돕기 위한 그런 단체들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이승만 씨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아마 40년대에 미국의 어디에선가 이제 같이 모여서 자리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그런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이승만 씨도 그때는 상당히 젊고요. 헐버트 선교사님도 이제는 연세가 좀 들어서 굉장히 좀 정정한 모습으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뒤에는 배경에는 태극기가 있네요.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이제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되죠. 너무나 이분이 아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1948년에 이제 조선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수립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그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던 이 헐버트 이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49년 7월 이제 그러니까 7월 29일이니까 말하자면 뭐죠?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이제 1년 이제 되는 때죠. 이제 8월 15일이면 1년 되니까 아마 기념을 해서 이때 같이 뭔가 우리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때가 연세가 87세, 건강이 이제 좀 연로하셨던 분인데 국빈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수 땅에 오게 되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연세도 있으신 분이 아마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8월 5일 날 인천을 통해서 입국을 하셨는데 불과 며칠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행길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 출발할 때도 좀 말렸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로 수립돼서 출범하는 그 나라에 정말 본인도 아마 오시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일단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빈으로 초대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을 장례를 사회장으로, 그러니까 건국 이후 최초로 외국인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요. 영화진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런던에 가면 있는 사원인데 이게 이제 영국 왕실의 전용 수도원 또는 성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묻혀져 있냐면 영국의 왕이라든지 여왕들 묻혀 있고요. 또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국가의 행사, 각종 대관식, 장례식, 결혼식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묘지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모셔지는 자리인데 일반인으로 거기 묻혀 있는 사람들은 면면을 보면 대단합니다. 윈스턴 처칠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 또는 음악가로 핸델, 또 과학자 뉴턴 이런 사람들의 묘 내지는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거기에 가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원인이 원한 대로 이 땅에 묻히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분의 공로를 기려서 1950년 3월 1일에는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을 추서를 하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 7월에는 외국인 최초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0월 9일에는 금관문화훈장도 받으십니다. 이게 날짜가 2014년 10월 19일. 무슨 날이죠? 10월 19일? 한글날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금관문화훈장은 한글 또 한글날을 기념을 해서 이 한국어, 한글의 어떤 발전에 지대한 그런 공헌을 하셨다 해서 그걸 기리면서 금관문화훈장을 이분에게 이제 추서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봐서도 이분은 참 조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1949년 7월 29일 오후 1시에 이분이 인천 땅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왼쪽 사진을 보면 이제 항구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주변에 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군악대가 나와서 이게 연주를 하고 있고요.
참 국분이 오시는데 옛날 인천항의 이렇게 모습이 밑에 뭐 물도 고여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성대한 환영 의장대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좀 더 가까이 찍은 사진입니다. 꽃다발을 갖고 계시죠? 근데 보시면 표정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이제 연세도 많이 이제 들어 보이고 87이신데 이렇게 도착하는 사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양화진 땅에 묻히시게 됐는데 여기 양화진의 그 헐버트 선교사 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제 그 비석에는 영문으로 헐버트 선교사의 이름, 그 다음에 생년,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해, 달에 돌아가셨고, 여기 영문으로 Man of Vision and Friend of Korea.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 선각자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친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I would be buried in Korea than in 웨스트민스터 애비.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묘비에 새겨져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헐버트 박사의 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새겨 있는데 글자체가 좀 다릅니다. 옆에 이게 빈칸으로 처음에 묘가 이제 비석이 세워질 때 빈칸으로 돼 있었어요. 아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이걸 썼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는지 아마 쓰지 못하고 빈칸으로 그냥 남아 있다가 1999년 이제 돌아가신 지 50주기를 맞이해서 이 글씨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셨죠. 그래서 이 가운데 글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글씨입니다. 1999년에 헐버트 박사의 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못 쓰게 냈던 글씨를 1999년에 새기게 되고요. 왼쪽에 이제 기념비도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서거 50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마련을 합니다.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당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헐버트 이분을 소개하는 내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겠지만 한국을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일생을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한국인의 친구 헐버트 선교사 이분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